보는데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수업은요, 과목 중에 하나 있는 게 조금 좀 애매해요. 그런데 대기업들도 다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나눠서 할 건데 좀 총 나눠드리는 게 수입하고 수출하고 무역금융하고 외화지급보증, 외화금 회계, 계정까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 거기서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수출 수입을 하죠. 수출 수입을 하죠. 제가 핑계 좀 뭐예요 지금?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수입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수출이면 여기는 수입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수입을 먼저 할 거란 말이에요. 수입 업무를. 이런 거야. 수업하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씨가 만약 수입을 한다 그러고, 여기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씨가 어떤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장점이에요. 좋은 겁니다. 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단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반대 입장에서 내가 한쪽에 대해서 수입이니까 수입 쪽에서 얘기를 할 텐데, 아니면 나는 내가 만약 수출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나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몇 시간 동안 수업을 할지를 모르겠는데, 수입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수출은 일단 이 수입 대금 결제에 대한 이 흐름이 이해가 되면 수출 쪽에서는 뭐 내고 서류 심사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이제 조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첫 시간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신용장이라고 신용장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지금 외화자료금 처음 시작했다며. 우리 계장님 열심히 들어야 된다니까. 신용장 여러분 대신 알고 계시죠? 신용장이 뭡니까? 레터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신용장. 무역거래에서, 실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면, 신용장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를 하는 업체하고요, 기업하고, 신용장 아니고 무신용장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을 따져보면, 무신용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략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신용장 거래가 빈도는 적지만 저거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신용장 방식의 무역거래라고 하는 것은 수출입 당사자 간의 거래잖아요. 그죠? 은행은 거기서 뭐 송금 보내주고 뭐 대금 받으면 지급해 이런 거밖에 없는데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은행 지급보증서예요. 그러니까 DLH가 수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어떻게 보내죠? 뭘 믿고. 만약에 DLH가 가능하겠지만 조금만 중소기업이 수입을 하는데 중소기업한테 물건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보내주겠어요? 못 보내주죠. 뭘 믿고. 여기서 뭐 트럭을 싣고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배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네들이 결제를 못 하더라도 누가? 네,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증서를 끊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용장이에요. 예전에 내가 우리 은행에 뭘 뽑았었냐면 외국인 유학생들 있죠. 인턴을 뽑은 거예요, 인턴을.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그 친구들을 인턴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외환에 대해서 저한테 3시간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내려갔더니 나도 깜짝 놀라 영어 못하는데 전 세계 5만 국가에 다 와있더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애들, 노란 머리, 빨간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와있어요. 그래, 나도, 나 이 친구들한테 외화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치고, 뭘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잠깐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요. 신용장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그랬단 말이죠. 그때 중국에도 아니고, 일본에도 아니고, 러시아인가, 우크라이나인가, 거기에서 온 여학생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저 신용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신용장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 그랬더니요, 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용장이란
믿음의 편지를, 믿음의 편지. 믿음의 편지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신용장 맞거든요? 맞는데? 저걸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 중국 학생도 아니고, 신용장이라고 하는 한문을 그대로 풀면은, 신용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한문으로 써가면 이걸 거래 아마? 이게 신용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편지다 이거지. 그래요. 이거 정확한 해석인데, 아니, 중국 학생도 아니잖아. 한문도 모를 텐데 저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그냥 자세하게라도 얘기를 했다, 그죠? 맞아, 저거 신용장이 그거거든요? 수입업체가 결제 못하면 대신 돈 줄게요. 그러니까 은행이 공신력이 있다 보니, 그럼 은행이 대신 줄게. 거래하면, 그럼 우리 은행 뒤에 금융센터에서 수입보증 해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 믿고 보내라. 그게 수입업체를 대신해서 상대편 중국 수출사한테 보내주는 보증서가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신용장은요, 대리님, 그냥 보증서, 그냥 지급보증서라고 안 해요.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조건부 지급보증서라고. 그냥 지급보증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은행이 돈을 줄게라고 하는 거야. 업체가 결제하면 그냥 그건 FM인 거고, 만약에 업체가 수입업체가 결제를 못 하더라도 은행이 대신 주는 조건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지? 뭔 것 같아, 계장님? 내가 계속 돈 질문할 거야. 왜냐면, 입사지 지금 3개월 됐대요. 학교 졸업하고. 지금 외화를 지금 학교에서 배운 외화하고 내가 완전히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은행 외화는. 저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서류? 어떤 서류? 예? 답이 됐는데, 근접했는데 무슨 조건이냐면요. 신용장 거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있고, 하나는 추상성이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게 수출입 당사자가 무역 거래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그죠? 이 계약서하고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상의 문구하고는 관계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만 신용장은 신용장상에 적혀있는 문구로만 거래하는 거지 기초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계약으로부터의 독립성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추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성. 이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용장 거래는 서류상의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테면 철강 제품을 건설용 자재로 들어가야 될 철강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에서 철강 제품을 제대로 된 철강 제품을 안 보내고 만약에 철도로 쓰다가 다 수명 면허이 다 된 고철덩어리를 이쪽으로 보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은행이 신용장을 중국애들한테 열어줬는데 얘네들은 고철덩어리를 보냈는데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선화증권을 어떻게 만들고 송장을 어떻게 만들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날짜 지키고 유효기일 지키고 선적지를 지켜가지고 이대로 서류를 보내주면 서류상에 그러니까 결제를 해줄게. 근데 중국 애들이 고철덩어리를 보내면서 우리은행으로 보내는 선적서 우리가 요구했던 신용장상에서 요구했던 선적서류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정확히 작성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래서 고철덩어리가 들어온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제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수입하는 쪽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예? 결제하면 안 되잖아, 여기는. 그럼, 우리은행이 보증서 끌어오잖아, 대리. 우리은행은 어떻게 돼? 우리은행도 결제해주면 안 되죠. 우리은행은 결제해주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거야. 신용장 거래는 이 조건부라는 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서류상의 거래일 것을 원칙으로 하는 추상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은행은요, 신용장을 개설해준 우리은행은요, 고철덩어리가 들어오거나 제대로 된 철강 제품이 들어오거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은행은 서류로만 해, 서류로만. 서류가 정확하게 맞춰 들어오면 설령 수입업체가 결제 못하더라도 우리가 결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지급보증서가 바로 신용장이란 말이에요.
서류가 맞다면 이라고 하니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지급 보증을 해줄게 라고 하는 보증서가 신용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고철덩어리가 들어온 건 상관이 없어요. 몰라 우리는 또 알지도. 그거는 업체 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거죠. 무조건 결제해줘야 돼요. 결제 안 한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채권 보증 조치할걸? 결제하시라고? 왜? 우리은행 돈을 대신 줘야 되니까.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대리님 수입이었는데 진짜 고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결제 못한다고 은행에서 무조건 결제해야 된다고 서류가 맞으니까 선고 거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한테 우리 저기 암루 들어갑니다 그럴 거를 뭐 있다면 왜? 은행도 나가야 되니까 결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서류가 일치해요. 신용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게. 저거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서류로만 거래한다. 물건은 뭔다. 물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께 해결하는 거예요. 클레임을 걸든 뭐하든 은행을 모르겠고 무조건 결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철이 들어오면 그러면 저 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안 받아요. 어? 컴플레인 걸어가지고 물건 확인하고. 근데 결제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결제는 그럼 싸워, 이제? 가서 이제 싸우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저쪽은? 예? 소송? 여러분. 내가 이제 신용장으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은행이 보증서를 열어주죠. 그럼 수출상은 믿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상대방 수입업체 거래하는, 우리은행에서 신용장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은행 보증서가 열렸으니까, 우리 믿고 물건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장을 개설할 때 개설은행이 요구했던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선화증권 포함해가지고 이제 보낸단 말이지. 그걸 은행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 물건 보내고. 중국 애들이 물건을 보냅니다. 그 인천항으로 들어오겠지, 그죠? 인천항에 물건이 도착했어요. 중국 상하이 포트에서 출발한 게 인천 포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인천항에 이제 막 배가 도착했단 말이죠. 물건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용장을 개설해줬던 은행 직원이 대리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물건이 도착하면 은행 직원, DL 금융센터 직원, 은행 직원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은행 직원은 몰라요. 배가 도착하면요, 선량이 누구한테 연락하냐면요, 수입업체한테 연락해요. 신용장을 개설할 때 그 선화증권 문구에 보면 뭐 풀셋업해가 쭉 나가고 맨 뒤에 노티파이라고 있어가지고 통지처라는 게 있어요. 그 통지처 노티파이는 물건이 도착하면 도착 사실을 알려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은 노티파이 다음에는 어플리컨트가 와요. 어플리컨트는 개설 신청이 아닙니까? 그죠? 수입장이에요. 그럼 선박회사에서 물건 도착했다고 업체한테 연락을 해요. 은행 연락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 직원들은 몰라요. 서류가 와야지만 은행 직원들 업무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개설은행 직원들은. 그러면 그 물건을 찾으려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뭐를 가지고 인천항에 가야 됩니까? 도착했다고 연락 받았으니까 물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서류 없으면 물건 못 찾는 겁니다. 어떤 서류? 이제 떨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왜 안 배우시는 처음서부터 이제 실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뭐 누가 있어 우리끼리 편하게 하는 건데. 선화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화증권이 비율 매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선화증권이라 해상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게 유가증권이에요. 선화증권을 가지고 인천항에 가야지 선사에서 물건을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용장을 개설하면 선화증권은 통상 어디로 가요? 중국 애들이 서류 보낼 때. 업체한테 안 가요. 우리은행 DL 금융센터로 온다고. 그 은행들이 왜 그러는 건지 아십니까? 왜 은행으로 오게 만들 것 같아, 선화증권을? 선화증권 가지고 물건 찾는 거거든. 업체가 결제 안 했잖아, 지금. 근데 그걸 업체한테 바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급 보증은 내가 샀는데, 은행에서 샀는데. 그러니까 통상은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줄 때는 저 중국 수출상한테 니네들이 선화증권 만들어가지고 보낼 때는 항상 어디로? 개설은행으로 은행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건 은행이 받아요, 은행이.
그 선적서가 도착하면 업체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서류 왔다고. 서류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왔다는 얘기냐면 선화증권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물건을 찾을 수 있게. 유가증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가 바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자격, 수화인의 자격을 갖는다.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은행으로 오니까 은행에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서류 도착했는데요. 그게 무슨 행사냐면 이제 물건 찾으려면 돈 가지고 은행 나오시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나와서 결제를 하면 은행은 선화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뭐 소식이 날 게 없잖아요. 그죠? 대인결제 받았으니까 받고 선화증권을 주고 물건 찾으라고 인천랑 가서 이제 선화증권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업체에서 결제해 준 돈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중개인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은행은 아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대금을 대신 수익 업체가 결제를 못하고 대신 중개 지급해야 될 건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결제 받았으니까. 그리고 업체한테는 물건 찾으라고 기회를 줬으니까. 그럼 그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신용장 거래는. 그런데 은행에서 그 신용장을 개설해 줄 때 일람불, 기한불 이런 식으로 대금결제 조건이 나뉜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거래가 끝나게 되는데 은행이 왜 그럼 신용장을 열어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거래가 끝나는데. 지급보증을 쓴다는 거잖아요, 은행이. 은행이 지급보증을 쓴다는 얘기는 언제, 어떤 경우에 이게 채무가 확정이 되면 은행이 대신 지불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얘기잖아요. 여신을 부담하는 얘기거든요. 지급보증을 쓴다는 얘기는 수입업체를 대신해서. 왜 은행이 신용장을 열어주겠어요? 그 업무를 왜 하겠습니까? 그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를. 예? 예! 신용장 개설해주면 은행이 뭘 받아요? 수수료 받잖아요. 개설 수수료 이런 거. 또 업체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결제할 때 달러를 결제해버리면 되지만 달러가 없으면 수익 결제할 때 뭘 해야 돼요? 원화로 달러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그거를 포지션 거래라고 해요. 원화하고 외화가 교환되는 거래. 그때 뭐가 생겨요? 예, 매매 마진, 매매이라는 생기잖아요. 은행 그 이익을 취하려고 은행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신용장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DLH나 아니면 현대 IFC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다 걱정 안 해요, 거래해도. 근데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만 중소 수입 업체들하고 거래한다 그러면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단 말이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신용도나 아니면은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중소 수입 업체들하고 거래할 때는 항상 저런 리스크를 은행 입장에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신용장 개설이. 여기서 제가 본론 아직 안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은행이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업체에서는요. 내가 수입을 했다 그러면 인천항 가서 물건 찾으려면 은행 가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를 하고 뭘 받아와야 돼요? 선화증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착했는데 아직 은행에다가 결제를 안 했어요. 그 선화증권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직 결제를 안 한 상태인데 아까 고철 덩어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산 있잖아요. 높아지면서 은행에 결제를 안 하고 비회를 아직 못 받았는데 그냥 도착했다는 사실만 통보를 받고 인천항을 가는 거야. 계장님이. 거기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창고업자한테. 컨테이너 야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CY라고 하는데 적재가 돼 있을 거라고. 가서 창고업자한테 아직 결제 안 해가지고 선화증권을 못 가져갔는데요. 중국 애들이 어떤 물건 보낸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니까 일단 컨테이너 박스 한번 열어봐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들어왔는지 먼저 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러면 창고업자가 열어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대표님? 안 열어줄 것 같아? 여기는? 예? 안 열어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있잖아요. 규정과 실무의 차이예요.
나는 은행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물건 빼지는 못하지. 그러면 좀 나는 그냥 우리 거래하는 업체들한테 얘기만 들은 거죠. 업체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반출을 못해. 빼올 수는 없는데, 그 창고업체한테 가잖아요. 5만 원만 주면 컨테이너 박스 열어줘요. 그런 분한테. 물건 보여준대.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렇게 막 쌓여있으니까 이쪽 위치 옮기는 뭐 그런 비용 정도 가면, 뭐 그 당시에 5만 원이니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물건을 볼 수 있대. 창고업자들이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 보통은. 뭐, 제 말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업체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결제 아직 안 했는데, 내가 가서 물건을 먼저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되시죠? 근데, 진짜 고철이 들어왔어. 그 이제 중국 이 자식들 사기쳤네. 그랬는데 바로 우리 은행에 찾아온 거예요. 선적서류 왔습니까? 왔대요. 일반부 신용장은 서류가 우리 은행 본점에 도착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제가 무조건 돼야 돼요.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신용장은 그런 거니까. 그 우리 은행 가가지고 나 인천한 거 봤더니 고철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는 직원이 서류 왔는데요. 제가 서류 지금 체크했거든요. 중개들이 보낸 거. 근데 서류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이거 무조건 결제하셔야 돼요. 고철이고 뭐고 지금은 그게 우선하냐면 서류상 거래이기 때문에 결제 무조건 뭐 먼저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 이렇게 이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 결제는 하겠죠. 결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지. 신용장 거래했을 때 UCP 600이라고 하는 신용장 통행 규칙을 그 중복 규칙으로 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사실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수출 업무를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인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션. 이게 무슨 제도냐면 서류는 중국 친구들이 정확히 맞춰서 작성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에서는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는 미리 가가지고 5만 원 주고 컨테이너 박스 열어봤더니 고철이 들어가지고 결제하면 우리는 망할 것 같고 근데 은행에서는 신용장 거래니까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근데 그 결제가 일반부 신용장인 경우에는 며칠이요? 서류가 오면 5일이 아니고 5 은행 영업일 영업일수로 서류가 우리 은행 본점에 도착한 날로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 5 영업일 내에 일반부는 결제를 해야 돼요. 서류가 일치하면 시간이 없단 말이지 그죠? 이런 경우에 수입업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는 인정션 제도는. 저거 뭐냐면, 신용장 통일 규칙 하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신용장 거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냐면, 판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러니까 저 5영업일 안에 하자 통보가 나가든 아니면 결제를 하든 무조건 나야 돼요. 서류가 지금 일치했으니까 하자 통보부터 결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업체에서 법원에 가셔야 돼요. 그 뭐라는 거냐면 판사님한테 지급 정지 명령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사기 거래입니다. 근데 판사는 모르잖아요. 은행 직원들은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한 거래니까 무조건 서류가 일치하니까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우리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 알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사기 거래니까요. 지급 정지 명령 왜 법원에서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거기서 그걸 위해서 제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걸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법원에서는 신청서 정본을 내주겠죠. 그죠? 아직 판결이 난 게 아니에요. 접수가 된 거라고. 그럼 업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일단 저 5영업일 안에 빨리 우리는 DL 금융센터로 가야 돼. 지금 내가 사기 거래인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제가 인정선 신청, 지급정지명령 가처분 신청을 법으로 했는데 신청서 정본을 가져왔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잖냐. 일단 이 신청서에 근거해서 하자 통보를 먼저 좀 해달라. 근데 하자 사항이 없잖아 지금.
그럼 은행 직원들은 어떻게 돼? 법원에 접수 신청서 정보도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막 찾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 대문자로 소문자로 적었다고. 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하자 통보를 하는 거야. 야, 너 네가 보낸 서류에 하자가 있잖아, 지금. 안 맞잖아. 신청장 조건하고. 대문자 A를 소문자로 썼잖아, 니네들이. 그럼 중국에서 뭐라고 하려고 했어? 근데 저 하자 통보서가 지급 거절 전문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지급거절 전문 며칠이 나가야 되냐면 서류건 5년 이내 나가야 돼요, 저게. 그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법원에 신청서 제출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은행에서 업체 입장 우리 거래처를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내보낸단 말이죠. 그럼 중국에서 뭐라고 답변을 오겠어요? 뭐라고? 무시하거나. 청문이 바로 들어오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신용장에 의한 거래라면서 야이씨 어떻게 대문자 A를 소문자 A 적은 게 하자사항이냐. 웃긴 소리 하고 당장 빨리 결제 보내라고. 안 그러면 니네들한테 딜레이 차지 청구할 거라고. 협박 정리 들어올 거야. 당연하잖아요. 그죠?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한 거래 원칙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럼 그 전문이 중간에 반박 정리 들어오면 또 우리 은행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물론 하자가 맞다니까. 또 정리 또 나가. 그래도 그냥 네가 안 그러면 진짜 지원자가 청구한다. 이거 맞다 하잖아. 그러다 보면 뭐 한 달이고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이게 진짜 사기 거래인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게 사기 거래가 진짜 맞다면 어떻게 했어요? 네, 지급정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정지 명령 판결書있죠? 그걸 가지고 업체는 우리은행에 가는 거예요. 판사님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 사기 거래가 맞다고 지급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앞에 거 이제 다 무시. 그 우리은행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뭐 몇 번, 사건 번호, 판결 번호 몇 번,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본권 지급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거래는 끝나요. 유일하게 신용장 거래를 하면서 유일하게 신용장 거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유일하게 신용장 통일 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원의 판단이에요.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저런 거를 하지 말려고 그래요. 당기거래사에서 신용장 거래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신용장 거래의 추상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저런 거래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신용장 거래를 하기로 해놓고 법원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서 판결을 받았다. 직위정지명령 판결을.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상대 은행이 우리 은행을 어떻게 보겠어요? 네. 저거 못 믿을 놈들이네. 신용장 거래 하기로 해놓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신용장 거래는 신용장 거래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사자 간 해결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은행 직원들은 얘기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남발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가급적이면 신용장 거래에 충실하세요라고 은행에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은행의 공신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은행이 됐거나 신한은행이 됐거나 하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 친구들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중국은 수입이잖아요. 그죠? 그 중국 애들은 아직도 저걸 남발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아직까지 뭐 국가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러한 거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뭐 인정서명이 뭐냐 하는 것들을 엄청 남발을 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까지는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겠지, 중국이, 그죠? 아무튼 제가 지금 본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인정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신용장 거래는 추상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거기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원칙인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만에 하나 아니고 많이 생겨요. 생긴다면 수입업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네, 저거밖에 없어요. 뭐 클레임을 걸고 하면 나중에 문제고 저것도 잘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극한 상황에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다. 그런데 저렇게 인정션 신청을 통해서 만약에 구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기간 내에 이게 신청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걸 법원에 가가지고 제출하고 신청서 점검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시를 해야 돼요. 5영업일 지나고 나면 무조건 결제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빠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입하는 쪽이라 그러면 모든 무역거래 상대방이 안 그러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고 또 이제 거래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기업들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저는 적다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신용장 거래의 어떤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신용장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저러한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용장이 무소불위의 지급보증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인식은 깨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선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말씀 좀 드린 거예요. 자, 아직 적어펴놓고 본론 못 들어갔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수입신용장의 대금결제 조건 일반에 대해서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